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어젯밤 집으로 배달되어 온 투표 공보를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후보들 공약 확인했고요. 누굴 뽑을까? 식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는 8일,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올해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 더 주목을 받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내세운 이유는 투표율 제고, 투표율 높이기 있죠.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글쎄요. 북미 정상회담 합류를 위한 것 아니냐, 세간의 분석에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지방선거까지 이제 단 8일 남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러시아 월드컵 개막까지 국내외적인 초대형 이슈들이 예정돼 있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시들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요,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 700억 원, 유권자 한 명의 투표 파생 가치가 무려 2,891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경제적 수치를 떠나서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6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때와 장소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거의 가셔야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그 시간을 밝혔습니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열린다. 우리 시간으로는 10시입니다. 예, 10시요. 네. 이런 속에 싱가포르 정부가 이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특별 행사구역으로 또 지정을 했어요. 그쪽에서 열리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장소는 역시 그쪽으로 정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8일 날 사전 투표를 지금 하신다고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설명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싱가포르행을 결국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남북미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종전선언의 한반도 전쟁 종결선언과 더불어서 불가침 확약.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주목되는 포인트가 아주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루킹 특검 후보도 압축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어제 세계 교섭단체가 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의외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허익범 변호사를 선호를 했다 그러고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쪽은 임정혁 변호사를 선호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모두 공안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특수통과 공안통 사이에서 굳이 공안통을 택한 이유가 뭘까? 이게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역시 공직선거법 그 위반 혐의에 집중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댓글 조작이죠. 댓글 조작이 지난해 5월 대선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것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두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내, 그러니까 7일까지 이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이제 간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속에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소환 여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미리 소환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특검과 협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재소환 문제도 지방선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방선거 전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소환하지 않는다. 하는 건 이제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네네. 뭐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는 뭐 이거로 끝인 것 같습니다. 이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또 증거인멸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어서 네네. 특검 수사에 좀 애로가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선거 이후의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 참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벌 문제를 놓고 사법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각계 의견을 일단 종합해서 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에 따라서 지금 판사들이 의견을 수렴 중인 그런 과정인데요.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그다음에 또 이 배석판사회의가 계속 연쇄적으로 열렸습니다. 네네. 이 전국 최대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일단은 엄정한 수사를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결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서울가정법원 또 단독 판사들 또 배석 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인천지법 단독 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네. 이런 이제 결의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중진급 이상 판사들로 구성된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는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 내용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네네. 다만 이제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의견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네네. 오늘 서울 고법 부장판사 회의가 지금 열릴 예정이고 또 7일 날 전국 법원장 간담회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네. 좀 이렇게 중진급 이상 판사들은 그 밑에 일선 판사들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이게 황당한 얘기인 것 같은데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들이 군사 기밀을 해외에 팔아넘겼다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분들 아닙니까? 이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가 이제 어제 밝힌 내용인데 지난달 31일에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서 정보사 출신 황모 씨, 홍모 씨를 이제 구속해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2013년부터 수년 동안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이 황모 씨는 근무를 했다 그래요. 네네. 군사기밀 100여 건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역시 이제 정보사 간부 출신인 홍모 씨에게 이제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이 홍모 씨는 이 정보를 또 이 두 개 나라, 다른 나라의 그 외교관들에게 좀 넘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수천만 원을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는데, 야, 참 너무 헐값에 넘긴 것도 문제고 돈을 받고 넘긴 것도 문제고 지금 그렇죠. 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뭐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지금 뭐 명단 유출을 파악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해당 요원들 긴급히 이제 귀국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기밀 넘겨받은 해외 외교관 한 명은 또 본국으로 이미 귀국을 해버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정보 내용에 보면 이제 해외 활동 정보 요원들 명단, 주요 국가 무기 정보. 네네.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우리 요원들 정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또 이 지난 4월에 유출 정황을 군 당국이 인지를 하고도 한 달 정도 수사를 착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이것도 약간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라고 한 사람들한테 그냥 비밀을 누출을 하라고 그냥 한 격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 뭐 관련된 소식으로 좀 다소 지금 요즘 주춤한 했었는데 이게 라돈 침대 파동이 굉장히 사실 건강 문제도 심각했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돈 침대 수거 지원에 이제 나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이제 주례 회동을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이 총리가 이 8만 8천여 개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 라돈이 함유된 대진 침대 신속한 수거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망을 이용한 일시수거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체국망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집배원들이 그 과로사를 많이 한다는 거. 예. 예. 이게 또 보통 또 큰 또 물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요. 네.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집배원이라든지 이거 이제 이분들은 공무원이고 또 이제 배달원 또 비정규직 또 외주업체 또 직원들도 또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이분들이 동원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도 업무 과다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과연 이 현실을 제대로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지 총리도 그렇고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수고하시는 분들 안전대책, 방호대책도 좀 수립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이제 방호복이라도 입혀서 그러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방사능에 또 오염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너무 안이하게 좀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재재난급으로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협회가 그 폐암 역학조사도 요구했는데 여기 대해서 아직 무응답입니다. 지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도 좀 생각을 거듭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특집 출발 새아침 풀뿌리 민주주의를 듣다. 네, 출발 새 아침에서는요 6.13 지방선거 특집으로 각 당 선대위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순서입니다.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제가 그 쭉 통계를 보니까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기초단체장이 3명, 광역의원 18명, 그리고 기초의원 9명 선출했고요.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이 기초의원 31명, 정의당 10명 이렇게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자, 궁금한 건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정의당 성적표 어떨지요? 지난 두 차례 선거에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성적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지난번 두 차례 선거 때도 선전한 측면이 있지만, 네네. 당시보다는 그 실적이 능가할 걸로 지금 낙관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전국 17군데 광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9군데 그리고 후보는 모두 243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네. 네. 상당한 일부 진전을 이루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 단체장 그 17개 가운데 9개. 9개 지금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0석이에요. 지금 보면요. 기초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주력하는 지역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수도권 지역인데 특히나 그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금 제일 앞선 걸로 저희들이 그 판단을 하고 있고. 네네. 몇 군데서 성과를 낼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집으로 온 공보를 꼼꼼히 이렇게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모습도 아주 사진도 근사하게 잘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비일학이면 바뀝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비일학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들이 정당 지지율을 높여서 광역 비례 등의 의석을 창출하는 게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후년에 이제 총선의 디딤돌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 위치에는 그 제1야당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따라잡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제고의 목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5번이기 때문에 네네. 5번이 날면 2번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비일학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랬군요.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을 묻지마 2등으로 살려두실 겁니까? 뭐 이런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의미로 그러면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재반 정책에서 저희들하고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인생 문제라거나 또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선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대비 이런 걸 강조하곤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딱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 승리를 안겨주면 우리나라 정치가 불행해진다. 이 말에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뭐 그 말도 일리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뭐 사사정권 그 한반도 평화 문제라는 민생 문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고. 네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있는 한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당과 같은 이제 진보 정당이 야당의 대표 주자가 됨으로써 이 집권 여당을 더 잘 견제하고 네네. 또 필요한 계획에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집권 여당을 잘 견제한다는 말씀은 하셨는데요. 최근 또 정의당을 보고요. 민주당 호위무사냐 이런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말이죠. 네네. 제1야당 등 보수 야당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네네. 야당의 역할인 게 오히려 여당을 견제하고 이제 전국을 이제 주도해 나가는 면도 있어야 되는데.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사건건 우리 여당이나 또는 그 나라의 정책의 진전을 가로막는 발목 잡는 역할을 갖다가 일부 야당들이 하게 되니까. 예. 그 야당들을 또 하고 싸우는 일이 또 우선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경제 문제 관련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저희 프로에 출연하셨어요. 그 최저임금 관련된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이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연말 가기 전에 나라가 거덜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그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네. 최저임금이 지난 한 5년간은 특히 그 이전에 연평균 증가율보다 더 못 미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네네. 그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가파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불가피하다 보여지는데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생기는 이러저러한 이제 부작용들을 어떻게 극소화할 것인가. 정책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산입범위 넓히고 한 것은 당사자들과의 대화도 부족했거니와 그리고 정교한 어떤 근거를 갖다가 도출한 상태에서 내려진 처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실상은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격이다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인상이 산입되지 않는 그 항목들을 갖다가 산입함으로써 사실상 인상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실질적으로 인상이 된 게 아니라 손에 쥐는 돈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최저임금 인상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그 애초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내건 약속을 갖다가 그런 이제 눈가림으로 해가지고 약속을 지킨 것처럼 위장하는 측면이 또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위장이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요. 당장 오늘 그 아침에 나오는 일련의 보도들만 보더라도 KDI 같은 그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은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0,000원이 될 경우에 일자리가 14만 개가 줄어든다. 뭐 이런 보고도 나온단 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지금 각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의 증가가 일자리를 줄이게 만든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부동산 임대료 같은 거, 상가 임대료 같은 것이 워낙 다른 나라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비용의 증가에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다른 나라들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서 미치는 악영향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왜 비용 증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건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책을 삼느냐라는 반론이 있는 거죠. 늘 답변을 주시는 그 내용으로 뭐 제가 익히 좀 들어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체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실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적 요소인데. 네네. 그것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대책이 필요하고 또 지난해도 추가 경쟁 예산도 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임금 인상을 안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유세 관련된 분위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슈 대결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전술은 각 당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이겠습니다만은. 네. 선거란 거는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차이라거나 갈등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특히나 지난 10년간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낸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네네.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런 자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냉혹한 평가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어떤 전술의 어떤 혼란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의원님, 제가 얼마 전에 삼선 의원 되신 의원님을 만났더니 중국집에 가서도 그냥 짜장면 짬뽕 시키지 않고 삼선 짜장면 시킨다고 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삼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런데 대중적 지지도는 대단히 높으신데 정작 정의당을 얘기하면은 정의당에 대한 지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정의당을 뽑아야 하는가? 일종 공통 질문입니다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예,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에서 유일한 진보 정당입니다. 야당이면서도 또 진보적인 야당인데요. 이런 정의당과 같은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당의 힘을 몰아주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여당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개혁 과제에 있어서 여러 정당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또 우리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의당에게 많은 힘을 몰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셔서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한반도를 둘러싼 남한,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 이어지는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의 환경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아직까지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대단히 조심스러운 어떤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한국 전쟁이 휴전된 이후로 거의 72여 년 만에 한반도에게 평화를 새롭게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소중한 성과를 거두고 그것이 이어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종식시키는데 또 대한민국의 역할이 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럼 국회 상황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 네네. 예,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방탄국회, 방탄의원단 이러한 냉소적인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국회 개혁을 늘 얘기합니다만 여전히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국회가 다른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누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이런 이 체포동의안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그 법의 찬성 반대가 국민들에게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데 네네.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도 그런 기명투표제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네, 출발새 아침 2부 시작을 하겠고요. 2부에서는요. 안철수 후보 모시고 선거 관련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잠시 뒤에 연결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6.13) 지방선거 특집 출발 새아침
풀뿌리 민주주의를 듣다. 네, 6.13 지방선거까지 오늘로 딱 8일 남았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들은요. 판세 이대로 굳히겠다. 뭐 이런 각오를 하고 계시겠죠. 또 부지런히 뒤쫓고 있는 후보들은 8일이면 말이죠. 10번은 더 여론이 바뀐다. 이런 생각으로 또 각축전을 벌이고 계실 거예요. 출발 새 아침에서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슈가 되고 있는 각 지역의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 출마 선언하신 지 이제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전 그리고 한 달 후 어떻게 달라지신 게 있으신지요? 예, 좀 사람들 만나 뵐수록 열기가 더 이렇게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네네. 처음에는 왜 사서 고생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네네. 지금은 서울 정말로 바꿔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공약들 만들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어르신들한테는 월 5만 원 의료비 지급해드리겠다고 하고 학부모님들 온종일 초등학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청년들 반값 임대주택 말씀드리면 그런 좋은 그 공약들이 있는데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이 뵙니다. 아, 그렇습니까? 활짝 웃고 계시는 네. 모습으로 바꾸자 서울 이런 슬로건이 보이는데요. 정말 바꾸실 수 있으신 건가요? 예, 저는 지금까지 의사 그리고 IT 전문가 그 벤처 창업 그리고 교수를 거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 분야에 제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를 이루었던 부분들 이제 서울시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 뭐 하나하나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지난번에 그 주말 용산에서 4층 건물 붕괴되는 사고 현장 다녀오셨죠? 예, 2번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붕괴 현장 쭉 보시면서 물론 뭐 김문수 후보도 그랬습니다만 현 박원순 시장의 책임론 뭐 주장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현 박원순 시장 후보이시기도 하신데 책임이신가요? 뭐 제일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들 최종 책임은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누구한테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더구나 이제 그 박원순 후보가 시장 시절에 했던 그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정책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뭐 발언을 하신 걸 보니까 이건 구청 탓이다. 그렇게 또 떠넘기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1970년에 그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커다란 그 문제였었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 한둘이 아니고 주변 건물도 위험하다. 뭐 이렇다는 지적이 참 많은데요.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서울시 전역의 그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 진단 점검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루빨리 재개발, 재건축 그 실정에 맞는 그리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현재 그 박원순 후보의 도시재생 뭐 그러니까 50년 넘은 집 벽에다가 해바라기 벽화 그리는 걸로 환경 미화하는 걸로만 그쳐서는 이 안전 문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정작 그 박원순 후보는 지난 그 시정 평가를 하면서요. 고속 성장 개발주의 시대에 머물렀던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꿨다. 서울 혁신이다. 이렇게 꼽았어요.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시민들 만나 뵈면 삶이 바뀌어지기는커녕 더 팍팍해졌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박원순 시장실 이 6층에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6층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가까웠던 그 시민단체 출신 고위 공무원들 이 지금 시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뭐 자살에도 이르고 그러면서 네네. 외부에 밝혀졌는데요. 결국은 시민의 삶이 아니라
그런 일부 시민단체분들 삶만 바꿔놨지 시민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세간의 평가라는 지금 말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그 나타나는 현상에서 봤을 때 앞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작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그렇게 썩 높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 심지어는 그 손학규 선대위원장조차도 안철수 현상이 살아있는 거를 느끼지만 지지율이 왜 그런지는 참 의문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두 가지만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최근에 주요 일간지에서 컬럼이 나왔습니다. 네네.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일부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예. 여론조사를 거의 9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그걸 듣고 응답을 해야만 유효 응답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는 것.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열혈 지지층만 과잉 대표되고 바쁜 분들이 어떻게 9분, 10분 이렇게 여론조사 전화기만 들고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도층이나 무당층 참여가 적어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걸 보정하는 방법, 실제로 사람들 관심도가 어디냐를 보면 그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를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아마 네이버 많이 쓰시면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하셔서 거기에서 저 이름하고 다른 두 후보 이름을 넣어놓으면 과연 그 관심도가 누가 높은지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보면은 팩트 체크한 그 기사들을 보면요.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또 기사들도 있어요. 그 기사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직접 보시면 됩니다. 기사만 읽으시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넣어보시면 어떤 특정한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주일이나 한 달을 보시면 그러면 전체적인 큰 윤곽이 드러납니다. 네. 여론조사라든가 트렌드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죠. 보수 성향의 유권자표를 가져와야지 박원순 후보와의 경쟁에서 한번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샤이 보수 표심이 정말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처음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 때부터 제가 야권 대표 선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3선은 반대한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절반이 넘는 그런 서울 시민들 유권자분들이 계신데요.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가? 그게 그런 분들의 관심의 초점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고 그리고 저만이 1대1 대결로 박원순 후보 이길 수 있고 또 저만이 과거의 서울시장 그리고 미래의 서울을 열어가는 서울시장 그런 과거된 미래 구도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장성이라는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그러한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단일화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여러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을지를 보시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주시면은 결국은 한 후보가 포기를 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도 결국은 될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단일화가 될 거라고 이미 오랫동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요. 단일화된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경쟁자는 내 자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건 서울 시민들에 대해서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TV 토론을 피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TV 토론이 한 번 이미 했고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5번 정도는 해야만 되는데 이렇게 2번밖에 TV 토론 없는 지방선거는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박원순 후보 입장에서는 8일만 숨어 있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TV 토론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잘못됐던 점 인정하지 않고 답이 곤란하면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피해만 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자 있는 물건을 속여서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보시고 시민분들께서 6월 13일 날 판단 내리실 겁니다. 후보님, 그 남은 8일 동안에 반전의 카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있다면요? 반전의 카드라고 하면 민심에 더 깊숙이 다가가는 그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서울 개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네. 서울에 있는 57km 지상에 다니는 철도들을 모두 다 지하에 넣고 거기를 공원으로 하고 주변 부지를 개발하면 네네. 강남북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서울시 전역이 살아납니다. 네네.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그 일은 저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보에 보면요, 그 여러 가지 그 공약성 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안철수의 공약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서울 개벽 프로젝트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결과적으로 서울은 지금 현재 일자리 줄어들고 미세먼지 해결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네네.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정계 개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생각으로 응하실 작정이신지요? 저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것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과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건지 바꿀 건지 그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무슨 네네. 뜻이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90% 정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도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정부 여당이 승리를 한다면 고집 피고 이 경제정책, 잘못된 경제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우리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잘못된 경제정책에 경고를 내리고 이 방향을 제대로 바로잡게 하는 거의 지금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나선 겁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지적한 연말 가기 전에 나라 전체가 거덜날 것이다. 뭐 이런 언급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홍 대표야 지방선거 끝나면 거덜나실 거고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는 이 경제정책만은 바꿔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좀 다소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의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함께, 두 사람이서 누구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두 당의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네네. 그건, 예전에, 많은 정치인들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서로의 함께 일을 했던 경험 그리고 공유했던 생각 가치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함께 돌파할 생각입니다. 네. 7년 전 그날 초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곳곳에서 공보를 통해서 밝히시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후보님의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떠한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일자리 줄어들고 있고 미세먼지 해결 못하는 상황, 이 상황 그냥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박원순 후보 지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이제는 좀 새로 만들고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하고 살만한 서울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저 안철수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저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8시 뉴스 듣고 3부 이어가도록 하죠.